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양승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귀여운 화남. 귀여운 화남. 귀엽고 싶네요.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말투가 되게 친절해서 저는 듣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분위기가 처음과 달라지셨어요. 편해지셨죠?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렇죠. 예, 좀 편해지신 것 같아. 첫 출연 때 무항정심만 먹고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 많이 화요일의 남자 화남. 댓글에서도 나옵니다. 화남 그렇습니다. 자, 화남과 함께하는 시황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왜 그랬는지 한번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이제 등락을 마쳤는데요. 아마 요즘에 사실 시장이 지수가 특히 네. 너무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심지어 이제 자기 전에 시황을 한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을 때 내가 업데이트를 안 했나 네. 할 정도로 변화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위로도 막혀 있고 좀 아래에도 막혀 있는 낮은 변동성 장세인데요. 4월 3일부터 4월 24일 어제까지 총 16일의 영업일수가 있었거든요. 네. 4월 달에. 근데 하루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1% 내외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하루 동안 1%도 안 움직였다고요? 하루만 1%를 살짝 넘기는 변동성이 있었고 4월 내내. 예. 그만큼 4월 달에는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고 네. 딱 붙어 있는데 이유인 즉슨 이제 3월 달에 SVB 은행 사태가 나면서 네. 사실 금리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5월 FOMC에서 결정이 나고 그 이유는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한 번 인상 이후에 동결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니 시장은 조금 더 나아져야 하는데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위험 자산이 조금 더 선호가 돼야 되는데 상방이 막혀 있는 이유는 침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탁금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4월 달에. 좀 조정받으면 대기 매수가 들어오고 좀 올라가면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면서 장중에는 조금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종가 대비 종가는 이렇게 늘 변동성이 없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4월 들어 방송하면서도 시작할 때 막 1% 넘게 하락했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꽤 많았어요. 많은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다 보합권이야. 도대체 이건 뭐지? 네. 물론 좋긴 좋죠. 왜냐하면 밑에서 받쳐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장이 빠지지 않는 건 좋긴 좋은데, 와,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변동성이 되게 적은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점에서 고객분들 안내 드릴 때도 보통 이제 아침에 전일 어떤 상황이 있었고 오늘 시장 상황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아침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고객님은 준비하는 거 맞냐? 자네 돈 받고 뭐 하나? 이러는 거예요. 요즘 너무 같은 얘기를 해. 공부 안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미국 시장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데 앵커님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좀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 오늘 우리나라는 약간 머리도 좀 눌렸어요 지금. 원래 머리 이렇게 바짝 세우고 오시는데 오늘 국내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은 문의들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좀 업무도 많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위로 아래로 좀 막혀 있는 장세이고,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로 좀 방향성이 한번 변동성이 커질지 여부, 그리고 5월 FOMC 이후에 또 변동성이 커질지 여부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래가 막혀 있는 건 좋긴 해요. 그렇죠? 아래 막혀 있는 거 그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위로 막혀 있는 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실적이 아직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 보고 이제 움직일 텐데 지금까지 실적은 좀 어땠어요? 지난주까지 S&P 500 기준으로 한 20% 안 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좀 입이 방정이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만세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첫 주 그때 서프라이즈 지수가 90% 나오면서 시작이 반이다. 이번 실적 기대할 만하다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역시나 평균에 좀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S&P 500 지수 내
EPS 서프라이즈 기업 비율인데요. 네. 예,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이제 많이 들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5년 평균이 한 77%였고요. 10년 평균이 한 73%였는데 첫 주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90%까지 육박했던 게 결국은 평균에 좀 수렴하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한 20% 좀 안 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 기업 비율은 76%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 평균 EPS 서프라이즈는 5년 평균이 이제 8.4%가 네. 서프라이즈에서 더 나왔고 10년 평균 6.4% 나왔는데 최근 2주 동안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나온 EPS 서프라이즈는 5.8%로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그러니까 과거 5년이나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좀 서프라이즈하게 EPS가 왼쪽에 있는 EPS 서프라이즈 기업 비율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그게 뭐였었죠? 지수 EPS 서프라이즈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기업의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 숫자를 그거는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근데 오른쪽은 이거는 그러면은 EPS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서프라이즈를 했는가? 그러면 5년 평균은 보통 시장에서 100을 예상했는데 108점 몇이 나왔다는 거고 이번 걸 보니까 105점 몇밖에 안 나왔어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높이가 사실 많이 낮아 있어서 우리가 쉽게 타겟을 할 거다. 서프라이즈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1분기 실적들이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적을 서프라이즈하는 기업들은 좀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업 실적은 사실 안 좋구나.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그 낮아진 눈높이에서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단순 수치만 보면 그러신데요. 네네. 이 밑에 이제 좌측 하단에 표를 보면 5.8%가 이제 5년 평균, 10년 평균을 하면 지난번에 이제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22년, 2021년은 뭐 발표만 하면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다 서프라이즈. 다 서프라이즈였고 뭐 이 정도로 기업 실적이 잘 못 맞춘다고 뭐 이렇게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써제낀다고 할 정도로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평균의 상단을 좀 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최근 작년도나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를 비교해 보면 사실 5.8%의 EPS 서프라이즈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평균치네요. 평균치. 그래서 이 조금 데이터를 좀 상향시키는 변수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살짝 제외하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실적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순이익을 매출로 나눈 이제 흔히 말하면 마진율이나 순이익률인데요. 계속 하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2분기, 3분기에도 좀 하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작년 4분기에 준해서 좀 마진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숫자는 별로 좋지 않은 건 맞네요. 실적 안 좋은 건 맞네요. 그렇죠. 실적 안 좋은 건 맞는데 2022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20년 그 두 해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워낙 실적이 높아서 눈높이를 높여놓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냉정하게 보면 약간 평균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낫배드하다. 사실은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은 그렇고 그 다음으로 좀 우리가 뭘 보면 좋을까요? 어제 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 그 유럽에 상장된 루이비통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명품 기업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이제 들었고요. 표를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이런 뭐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기업을 미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글로벌 시가총액 8위에 등극을 했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8위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900유로를 돌파했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물론 이제 메타나 테슬라 좀 조정받은 것도 있지만 메타와 테슬라를 꺾고 상위 10% 안에 상위 10위 안에 드는 쾌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로는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로는 8등을 했는데 사실 주식
보유자 부자 순위로는 예. 루이비통 에르도안 회장이 1등이죠. 세계 1위라고 세계 1위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지금 2위. 이거 3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루이비통 에르도안 회장이 1위. 예. 그래서 후계 문제 때문에 뭐 좀 기사들이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요즘 후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여기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뭐 경영권 승계, 뭐 경영권 싸움, 뭐 왕자의 난 이건 아니죠. 그렇죠.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누가 후계자가 되는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빅테크들이 쭉 차지하고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거는 3위에 이제 아람코하고 네.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이 차지하는 거 외에는 정말 루이비통이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람코도 의미 있네요. 예. 예전에 사실 아람코가 애플보다 더 크냐, 아람코가 더 크냐, 막 이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좀 작네요. 그래서 이제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 거는 뭐 아람코나 버크셔 해서웨이, 루이비통 같은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참 대단한 게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8%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27%를 유지합니다. 참 이게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예. 그래서 매출만 늘어나면 이익이 자동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네네. 효과가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영업이익 증가율은 이제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자녀에게 뭐 아이폰 사주지 말고 네네. 아이폰 사주지 말고 애플 주식을 사주세요. 네. 뭐 게임기 사주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주세요. 이러는데 네. 이건 이제 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프한테 예. 연애할 때 여자친구한테 가방 사주지 말고 루이비통을 사주세요. 이게 먹힙니다. 왜냐면 제가 실수했는데 맞아요. 그 아르노 회장, 예.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제가 튀르키예 대통령 이름을 얘기를 해갖고 아르노 회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지금 수법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사실은 물론 이제 미적인 효과는 없지만 네. 2016년에 루이비통 주가가 125유로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900유로로 707배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는. 7년 만에. 예. 한 7년 정도 만에 그쵸, 7배가 7년 만에 올랐는데 7배. 와. 2016년에 그 루이비통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모양의 가방. 네네. 이름을 몰라서 예, 여기 60만 원이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예, 지금 한 240만 원 네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방은 한 4배밖에 안 올랐어요. 네. 물론 그때 산 거는 이제 좀 더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여자친구한테 가방을 사주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양 팀장님 결혼하실 때 그 저기 아내분께 뭐 사주셨어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니 그거 샤넬, 구찌, 루이비통 중에 하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방 안 사주고 내가 주식 줄게 하면은 그거 결혼 못하고 헤어졌겠죠. 그러니까 농담이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럴 정도로 지금 루이비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명품들이 지금 대체로 좀 그런 상태죠. 그렇죠.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에는 네.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은 충분히 고객들한테 가격을 전가시켜도 네. Q의 감소, 그러니까 매출 수량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유지된다면 영업이익이 더 가속해서 늘어날 수 그렇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명품 기업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가방이나 아니면 다른 패션 브랜드들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뭐 준명품들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 그 준명품들도 대체로 뭐 100만 원 넘는 거는 그냥 뭐 그러니까 다반사니까.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야 얘네랑 나랑 가격 격차가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프리미엄인데 그러면서 또 올리게 되고 이런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전가가 너무 쉬워서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그렇죠. 있는 게 바로 명품 브랜드다. 페라리도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주는 이제 어제 코카콜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뭐 식음료계의 명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코카콜라도 올해 이제 캔콜라를 5% 넘게 인상하고 페트콜라도 2.6% 이상 인상을 했거든요. 네.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수량이 그렇게 줄질 않으면서 매출이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이제 더 많이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더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장전으로 뭐 맥도날드, 뭐 제네럴 모터스 이런 어떤 자유소비재 네네.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자유 소비재들이 지금 어닝을 좀 서프라이즈하는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테슬라가 이제 조금 지난주에 그 삐끗하면서 시장을 살짝 썰렁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테슬라도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이제 이익률에 있어서 20%가 깨지면서 네네. 조금 자극적인 요소와 또 최근 단기 반등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소비재들은 충분히 가격 정가를 통해서 기업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들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사실 그 자동차는 자유 소비재 중에서도 이제 약간 내구 소비재에 가깝기 네네. 때문에 씀씀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소비가 잘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은 있지만 뭐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가격 효과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덜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의식주는 네. 사실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가 반드시 본능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재화라면 내구 소비재는 그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소가 된 이후에 사용하는 네네. 장기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격 정가력에 따른 효과는 이 필수 소비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의식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정가력이 좀 자동차는 떨어진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자동차들이 좀 잘 나온 것 같길래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잘 나온 건지 1분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셨나요? 아니면 뭐 테슬라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해서 좀 네. 밀어내 재고가 좀 줄어들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수급 때문에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현재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됐고 고급 모델 같은 거구나 잘 팔리는 자동차는 최소 6개월 이상 했었는데 그런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좀 대기 시간이 짧아지면서 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M이랑 포드가 좀 지금 둘 다 나왔어요? GM 포드? 제가 장전에 잠깐 기사만 읽었는데 GM은 숫자만 봤고요. 네네. 포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경제 지표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고 네. 많은 이 얘기하는 시간에 많은 부분을 사실 할애했었는데 맞아요. 이번 주에도 사실 뭐 몇 가지가 있고 GDP 발표도 있고 PC 물가 지수도 있는데 사실 이 FMC에서의 다음 주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거의 뭐 변하지 않을 만큼의 확률에서 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네네. 경제 지표보다는 이번 주는 기업 실적에 더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체크해 보자면 4월 25일에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오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요. 4월 27일에는 1분기 미국 GDP 그리고 금요일 4월 28일에는 예전에는 정말 예의주시했던 3월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5월 3일에 그 FOMC가 있다 보니까 5월 3일 맞죠? 예. 5월 3일에 FOMC가 있다 보니까 PC 물가 지수가 시장 변동성을 크게 가져다 주진 않더라도 좀 우리는 신경 쓰고 보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실적은 그러면 지금 준비된 게 뭐가 있죠? 지금 가장 가깝게 나올 만한 거. 뭐 금주의 기업 실적들 중에서 네. 빅 이벤트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네. 메타, 뭐 인텔 등등이 남아 있는데요. 보시면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 표에서 이제 어닝 휘스퍼라는 데서 따오기는 했는데 네. 이 네 개의 가장 빅테크들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네 개의 빅테크들 실적뿐만 아니라 이 칸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이 오늘과 내일 발표하는데 오늘 한 37개, 네. 내일 한 40여 개 정도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요. 지난주 테슬라 실적 이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 아마존들의 실적에서 좀 시장이 오히려 조정받는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올해 주가 상승률만 봤을 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7% 넘게 올라 있고요, 이미. 네. 알파벳도 19%, 20% 가까이 올라 있고 메타는 심지어 연초 대비해서 70% 넘게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이제 동결로 가게 된다면 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성장주인 빅테크들이 분명히 수혜를 볼 거라 3월 달에도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나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실적들이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가이던스가 줄어들고 있고 서프라이즈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잘 않는 안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있는 상황이라 2분기도 사실 실적이 경기가 지금 이 은행 여파나 이런 것들이 2분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분기 기업 실적도 사실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연간 가이던스나 컨퍼런스가 중요한 게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 네네. 하반기가 탐탁치가 않다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이후에 발표되는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파벳 이제 당장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을 보게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시간 외 변동성도 보게 될 텐데 알파벳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네. 적분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네네. 라이벌끼리. 그렇죠. 예, 용어 상박. 원래는 그 정도 라이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는 뭐 둘이 서로 비교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AI 생성 AI에서는 치고 나감에 있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대감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그거만큼 어떤 그 생성 AI에 있어서의 단계를 타곡차곡 밟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인지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콜라 잠깐 얘기했는데 예전에 이제 콜라 하면 코크라고 했고 네. 스테이플러도 뭐 호치키스라고 하고 우리가 승합차는 봉고라고 하듯이 네네. 예,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면서 이 낙인을 찍는 인지 효과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생성 AI를 챗 GPT라고 거의 통용해서 부르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많이 치고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파벳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알파벳이 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네. 좀 현재 상황을 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이제 제가 알파벳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혹시나 알파벳을 좋게 보거나 추천한다라는 것보다는 알파벳도 이런 면이 있어요라는 거를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비교해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결론은 사면 초과입니다. 사면 초과. 알파벳이요? 예, 사면 초과이고, 가장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전학생이 왔는데 네. 전학생이 성적을 잘 나왔어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는 정말 그렇죠.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짱인 줄 알았는데 1등이었는데. 예. 듣보잡이었던 인공지능에 관심도 없었던 네네. 마형이 와가지고 전학을 와서 전교 1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네. 되니 되게 그 사면 초과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돌파구는 있다로 이제 결론 지어지고 싶고요. 네. 네. 기업 실적을 보시면 사실 현재 AI가 많은 부분이 화두가 되고는 있는데 매출액에서 보면 사실 차지하는 부분은 검색이 56%,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가 10%,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구글 애드센스라고 네네. 하는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구글에 신청을 해서 이제 광고를 끌어다가 네네.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구조, 즉 광고와 관련된 게 사실은 전체의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검색도 검색 광고고 예. 유튜브도 사실 뭐 거기 유튜브. 구독료도 있겠지만 그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광고고 광고. 네트워크도 애드센스라고 하는 하는 광고고 예. 다 광고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가 사실 경기에 좀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판관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인건비도 감초가 하지만 광고 선전비를 많이 줄이면서 기업들의 광고 지출로 이 감소로 인해서 사실 매출이 뭐 안 좋습니다. 예, 이게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일부 역성장, 큐오크루는 역성장하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한 10% 차지는 하는데 네. 문제는 심지어 이제 뭐 큐오큐로도 역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정체되는 건 좀 리스크가 큰 게 네. 아직
돈을 버는 사업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 클라우드가요? 예, 계속해서 점유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네. 손익분기점을 못 넘을 상황에서 전체적인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전체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 감소함에 있어서 같이 비율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 자, 이 부분마저 성장성이 둔화된다면 조금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도 지금 저거 얼마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680억에서 699억 정도가 될 건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미스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금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앞서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게 그래도 돌파구는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가 돌파구예요? 지금 저 숫자만 보면 돌파구가 없어 보여요. 우선은 돌파구는 결론은 AI를 네네.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면초가 상황에서 알파벳이 돌파를 하기 위한 시초는 비용 감축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12,000명 감원을 발표했고요. 이게 전체 직원의 6% 수준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기사가 이제 되게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저도 봤어요. 예,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성과급으로 3천억 원을 받아갔어요. 지금 이럴 때냐고요. 지금 이럴 때냐고요. 예, 감원을 하는데 좀 더 찾아보니 사실 이제 구글 최고 경영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스탁옵션 주식 성과급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2,900억 정도, 그러니까 2000년, 2021년에 성과가 좋았던 부분을 사실 이번에 받다 보니까 직원들 16,000명, 12,000명 자르면서 자기는 3천억을 받아간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직원 평균 10명의 800배의 수준이니까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성과급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착공 예정이던 대규모 사옥 프로젝트도 이제 전면 보류하면서 어떻게든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돌파구이고요. 이제 방향이 보였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AI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매출단의 이 비교를 해보면 알파벳과 대동소이합니다. 뭐가요? 이 매출 증가율이나 성장성이 AI를 제외하고 본다면 PC 수요가 좀 크게 감소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맥북이 40% 감소한다고 하면서 전체 PC 시장이 30% 줄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PC도 줄어 있고 사실 기업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독도 조금 오피스나 이런 구독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의 사업 매출로 봤을 때는 돌파구가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떤 빙이라는 돌파구와 AI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성이 좀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알파벳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바드가 약간의 실수를 함에 있어서 AI 시장을 좀 많이 사실 초기 시장을 송두리째 좀 뺏겼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 기본 검색 어플을 구글에서 빙으로 브라우저로 빙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한 30억 달러 정도 로열티를 주는 건데 좀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삼성전자랑 구글이랑 이제 특허 공유 계약을 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고요.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에 이제 기사화되면서 이제 나온 거지. 사실 삼성전자가 코멘트한 거는 없거든요. 원래 안 해요. 원래 안 하니까.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 30억 달러나 주는 로열티를 좀 깎아보려고 했던 거는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저는 근데 그것도 되게 궁금했던 게 사실 우리가 물론 특허 아까 뭐라고요? 특허 뭘 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래서 구글의 그 검색 기능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 안드로이드 기반의 OS를 쓸 텐데 이 구글 이거 빼도 되나? 그러니까 문제 좀 없나?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그 기본 기능을 쓰면서 구글 어플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긴 한데 와, 이게 진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구글이 훨씬 높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많기 때문에 95%가 구글이고 빙이 1%가 0.6%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의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빙을 깐다면 이 점유율을 뺏기는 거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큰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원조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예. 거의 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들어보세요. 지금 그 구글이 검색 광고가 제일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데 검색 광고마저도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리고 아까 비용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게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늘리는 건 맞는데 성장 없이 비용 줄이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구글의 실적이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구글이 이제 원조 AI인데요. 물론 지금 이제 바드가 챗 GPT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챗 GPT도 사실 검증되지 않은 얘기 그리고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데 인지도가 좋았을 뿐이고요. 사실 구글이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검색 시장에 있는 것들을 챗 GPT로 도입을 하지 않는 거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바드가 지금 출시 이후에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공개가 됐고 한국에서도 지금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알파벳의 전략은 물량 공세입니다. 바드와 딥마인드에서 만든 챗봇 스페로우, 그리고 오픈 AI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챗봇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금 이 생성 AI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선제적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사실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아직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빙이 전년도 기준으로 점유율이 한 3%인데 올해 목표가 6% 정도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다면 아직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구글이 90% 가까운 점유율과 900억 명 가까운 유저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용화만 한다면 충분히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근데 좀 장기적인 시나리오인 그렇죠. 거네요. 이번 단기 실적은 분명 안 좋을 게 뻔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낮아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알파벳의 퍼가 더 낮다. 아직 그래서 싸다. 이 얘기가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 과연 어젯밤에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알파벳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